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여자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합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애진작 공부에 큰 흥미가 없었고 대학 가서 졸업장을 따는 것보다 원래 제 꿈인 제 사업을 일찍 시작하고 싶어서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며 부모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마, 아빠, 저 대학 등록금 대신에 그 돈을 제 사업 자금으로 지원해 주시면 안 돼요? 대학을 안 가겠다는 거야? 저 어차피 취업의 스펙으로 작용할 만한 명문대학 갈 성적도 안 되고 회사원 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좀 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생각은 없어? 교대나 간호대 나오면 취업도 바로 되는데. 엄마, 저 교대는 들어갈 성적도 안 돼요. 간호대는 제 적성 아니라는 거 너무 잘 알고요. 전 사업가 돼서 저만의 회사 일구고 싶어요. 그게 크건 작건 말이에요. 사업을 하나 하는 게 어디 쉬운 일인 줄 아니? 부침도 심하고 잘 되면 좋지만 한번 망하면 그 데미지가 얼마나 큰 일인데? 그래, 혜경아. 그냥 좀 무난하고 안정적인 길을 가면 안 되겠니? 저도 엄마 아빠 걱정시켜드리기는 싫은데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어떤 일을 하면서 앞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은 확고해요. 대학 대신에 저 사업하게 도와주세요, 엄마 아빠. 딸을 걱정하는 마음에 처음 반대가 심했던 엄마 아빠를 겨우 설득하고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인터넷 쇼핑몰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관련 정보를 가르쳐준다는 학원에 등록해서 수업도 들었고 초반 3년 정도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업체에 취직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정직원으로도 일을 했죠. 혜경이는 집안 형편 어려운 것도 아닌데 대학 안 가니? 쇼핑몰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저에게 업체 사장님은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시 업계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들은 저보다 대부분 나이가 많은 어른들이었는데 그들도 그런 비슷한 호기심을 가지고 같은 질문을 하곤 했죠. 제가 공부를 별로 못해서 대학은 안 갔어요. 뭔가 단순히 그 이유만 있는 것 같진 않은데? 저 하고 싶은 일이 대학 졸업장이 필요한 일은 아니라서 실무 경험도 쌓고 돈도 벌고 하는 거죠. 장래 강력한 경쟁자를 내가 그럼 회사에서 키우는 건가? 사장님도 참, 제가 아무리 사업이 꿈이어도 사장님 배신하는 일은 안 합니다. 혜경이네가 사람 등에 칼 꽂을 스타일은 아니지. 사장님은 그걸 어떻게 하세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람 잘 안 믿는다고 하던데요. 너도 내 나이쯤 되어봐라. 그럼 저절로 사람 보는 눈이 어느 정도 생기니까. 장사하며 사람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제 나도 관상 보는 눈썰미가 반무당이란다. 사장님, 그럼 그거 하나 봐주세요. 저 나중에 사업해서 성공할 수 있을지요. 혜경이 넌 아마 나보다 훨씬 부자가 될 거다. 네가 내 나이쯤 됐을 땐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살고 있을걸? 당시엔 사장님의 그런 말씀을 덕담 정도로 받아들였더랍니다. 그런데 지금 제 나이가 40대 초반, 당시 사장님의 나이가 되었어요. 사장님 말씀처럼 저는 지금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답니다. 국내에서 구하기 힘든 해외 화장품과 건강식품, 잡화 따위를 인터넷에서 판매하는데 초창기에 사업을 시작했고 규모도 큰 편이고 제가 운영을 현재까지는 잘해와서 업계에서 인정받는 업체로 자리 잡았습니다. 돈도 제법 많이 벌어서 제 소유의 조그만 3층짜리 건물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1층엔 카페, 2층은 쇼핑몰 사무실, 3층은 주거 용도로 세를 주고 있죠. 혜경아, 넌 좋겠다. 벌써 우리 나이에 경제적인 자유를 획득한 사람은 주변에 너 말고 거의 찾아보기 힘들더라. 난 대학 안 가고 일찍 일 시작했잖아. 너는 공부 잘해서 공부를 오래 했고. 난 지금 시점 와서 제일 후회되는 게 그거거든. 학부 졸업하고 대학원, 거기다 박사과정. 왜 쓸데없이 그리 공부만 오래 했나 싶어.
너 그 스펙으로 대기업 들어가 놓고 무슨 말 하는 거야? 내 청춘에 쏟아부은 투입 비용이 너무 많았다는 거지. 솔직히 적성이랑 능력 살렸으면 학부 졸업만으로도 지금 받는 연봉 충분히 받으며 살 수 있었을 거란 생각 들거든. 인생이라는 게 꼭 투입이랑 산출로만 판가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건 인문학도인 내가 할 소리 아닌가? 너는 천성이 장사꾼인 사람이 그런 말하는 거 좀 새롭게 느껴지네? 아무리 내가 샘속 바른 장사꾼이어도 그 정도 해야는 없지 않거든? 암튼 혜경이 네가 예전부터 참 똑똑했어. 네 나이에 금수저도 아니면서 자가의 건물까지. 친구지만 네가 너무 대단하다니까? 아니야. 인터넷 쇼핑몰 초창기에 운이 좋게 남들보다 좀 빨리 사업을 시작했던 게 호재였지. 내가 잘나서라고 말 못하겠다. 나도 지금이라도 너한테 사업 배워볼까? 고액 연봉 스펙녀가 뭐하러 불안하게 사업을 해? 나도 너처럼 돈방석에 앉아보고 싶어서. 난 지금도 매출 실적표 낼 때마다 분기별로 스트레스 어마어마하다. 넌 공기업이라 정년도 보장되고 따박따박 월급 나오니 얼마나 좋니? 정신건강에 이로운 대신에 수익성이 많이 떨어지지. 무엇보다 내가 너한테 제일 부러운 게 뭔지 아니? 뭔데 그게? 심히 궁금한데? 재력에 외모에 다 가진 골드미스 홍혜경이 평범한 직장맘한테 부러운 게 과연 뭘까? 넌 가정이 있잖아. 애처가 남편에 토끼같이 귀여운 딸내미에. 난 또 뭐라고. 애처가 남편은 애진작에 남의 편 된 지 오래고 토끼 같은 딸내미는 요새 미운 7살이라 오지게 말을 안 듣거든. 그래도 불 꺼진 텅 빈 집에 혼자 퇴근하는 일은 없잖아. 부모님 제주도로 이주하시고 혼자 살다 보니까 난 요즘 집에 퇴근하는 게 싫어지더라. 내가 소개팅이라도 한번 주선해볼까? 그래주면 고맙지. 1살, 2살 먹어갈수록 너처럼 소개팅해준다는 사람도 점점 줄어서 심란하더라. 설마 너 같은 능력자야 맘만 먹으면 소개팅 줄을 섰지 뭐. 근데 너 얼마 전까지도 소개팅 별로라고 하더니 좀 변했네? 자연스러운 만남이 좋다. 솔직히 내 조건 보고 만나는 남자도 싫다. 그랬는데 요즘 외롭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사칠한 생각이 든다. 에휴, 너무 그렇게 몰아가지 마, 혜경아. 너도 외롭다고 그러지만 남편 있고 자식 있다고 안 외로운 것도 아니야. 넌 물론 일도 네가 꾸려가고 또 요즘 혼자 살다 보니 더 그런 게 있겠지만 너 정도면 얼마든지 좋은 남자 앞으로 한 트럭은 만날 거야. 친구는 그런 말로 저를 위로하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자들 인생이라는 게 참 쓸쓸한 면이 있어요. 1살, 2살 나이를 먹어갈수록 사랑이나 연애, 결혼 그런 것들로부터 경쟁력을 상실해간다는 걸 저는 피부로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능력 있는 남자들을 쫓는 여자들을 된장녀라고 하면서 남자들은 폄하하고 싫어하죠. 그런데요, 제 입장에서는 차라리 능력만 갖추면 연애도 하고 결혼도 쉽게 할 수 있는 남자들의 조건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남자란 동물들은 신기한 본성이 있어서 여자가 능력만 갖추었다고 사랑에 빠지는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자기 눈에 예뻐야 하고 1살이라도 어린 여자가 좋고 그렇다고 또 요즘 남자들이 맹탕 능력 없는 여자도 싫어하죠. 현실적으로 저처럼 40이 넘어가는 여자들이 맞선 시장에서든 소개팅에서든 좋은 결과를 보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때로는 제가 가진 사업가라는 스펙과 재력을 대놓고 부담스러워하는 남자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가진 조건이나 재력만을 탐내는 남자도 싫고 이래저래 시간이 갈수록 제 짝을 만나기 힘들다는 생각에 외로움만 더해가는 나날이었죠. 하루하루 쇼핑몰 사업으로 바쁜 일상을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유럽 현지로 물건 바행을 하기 위해 출장길에 오른 비행기에서였죠.
아까 라운지에서 뵌 분 맞죠? 아, 그런가요? 아, 네. 종이신문 보면서 커피랑 크루아상 드셨잖아요. 사람 관찰이 취미신가 봐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유독 잘 기억나는 사람이 있고 자꾸 쳐다보게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말씀이세요? 네? 네? 너무 놀란 표정 지으니까 내가 다 당황스럽네요. 맞습니다. 저 그쪽한테 작업 거는 거예요. 저를 언제 봤다고요? 여러 번 봐야 그 사람이 좋아지는 건 꼭 아니잖아요. 제가 자꾸 이러는 거 부담스러우셨다면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장기간 비행 심심했는데 이런 에피소드 있으면 나중에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리도 되고 저야 좋죠. 보기보다 성격이 호탕하시네요. 제가 불쾌한 건 아니신 것 같으니까 제 명함 한 장 드려도 될까요? 그렇게 하세요. 남자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이더군요. 좋은 데 다니시네요? 그럼 지금은 출장 가는 길이세요? 아, 네. 제가 일하는 파트가 해외 출장이 잦은 곳이라서요. 실례가 안 된다면 하시는 일 물어봐도 될까요? 저는 남자에게 제 명함을 건넸습니다. 우와, 여기 엄청 유명한 쇼핑몰이잖아요. 엄청까지는 아니고요. 저도 물건 바잉차 현지 출장 가는 길이에요. 반갑습니다, 홍혜경 씨. 아니, 홍 사장님이라고 불러드려야 하나요? 사업적으로 만난 분도 아닌데 그냥 이름이 낫겠네요. 박일두 씨. 비행기 안에서의 그 만남이 남편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유럽 현지 내에서도 출장 장소가 거의 근거리였고 남편과 저는 서로의 볼일을 마치고 현지에서 데이트를 하게 됐더랍니다. 귀국하는 비행기 일정을 서로 맞췄고 한국으로 입국하면서 저와 남편은 이미 연인이 되어 있었죠. 20대 초중반 짧은 연애를 몇 번 한 뒤로 저는 제대로 된 연애를 하지 않고 지내왔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인연이 길게 잘 안 이어졌고 또 저의 30대는 오로지 인터넷 쇼핑몰 사업 일로 일과가 이루어졌으니까요. 사업 초창기에는 인건비를 줄인다고 직원 수를 최소화하고 제가 그 일당을 대신 채우느라 밤잠을 줄여가며 일에 매진해야 했습니다. 하루 서너 시간 자며 사업을 읽어가다 보니까 연애를 할 체력적인 에너지 자체가 제게 남아있지 않았었죠. 남편과의 연애는 속전속결로 진도가 아주 빨랐습니다. 사귀고 석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남편은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더군요. 혜경 씨, 우리 결혼해요. 네? 벌써요? 벌써라니. 난 혜경 씨도 나와 같은 생각일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아니, 그런 말이 아니라 너무 빠르잖아요. 우리가 서로를 안 지 한 계절밖에 안 되는 거 일두 씨는 잊었어요? 사람 한 명 아는데 꼭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한가요? 난 혜경 씨를 석 달 만나든 3년을 만나든 내 마음이 똑같을 거라는 확신 말고는 다른 생각이 없는데. 너무 성급한 것 같아서. 우리가 아직 30대도 아니고 내 나이는 벌써 40 중반이에요. 하루라도 빨리 혜경 씨와 가정 이뤄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나와 결혼해줘요, 혜경 씨. 내 뭘 보고 그런 확신이 들어요? 당신이 좋으니까요. 종일 있어도 안 지겹고 매일 봐도 보고 싶은 여자는 그간 연애를 해봤지만 혜경 씨가 유일해요. 더 이상 시간 낭비 안 하고 싶어요. 그런 말을 하는 남편의 눈빛은 진실해 보였습니다. 늘 일로 바쁘고 경제적으로는 남부럽지 않았지만 마음 한켠 외로움이 일상이던 저에게 아무 조건 없이 순수하게 나를 갈구하는 남편의 뜨거운 눈빛이 큰 위로가 됐던 게 사실입니다. 아, 뭐? 결혼을 한다고? 혜경이 너 엄마 몰래 연애하고 있었니? 엄마, 좀 일이 그렇게 됐어요. 만난 지 오래된 사람은 아닌데 서로 확신이 있어서 그리 결정을 했고요. 그래. 잘 생각했다. 안 그래도 우리가 제주도에 내려오는 바람에 너 혼자 지내는 거 생각하면 늘 마음에 걸렸는데 시집을 간다니
이보다 더 반가운 소식이 없구나. 상견례를 한다고 남편은 제주도로 내려가서 부모님을 만나 뵈었고 엄마 아빠 역시 남편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인물도 훤하고 직업 확실하고 우리 혜경이가 남편감 하나는 아주 야무지게 잘 골랐구나. 우리 딸이 뭐 다른 건 안 야무지네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딱 사업한다고 등록금 투자해달라고 하던 게 당신 딸이라고? 어머, 당신 딸? 누가 들으면 혜경이를 나 혼자 낳아온 딸인 줄 알겠소? 뭐 말이 그렇다는 거지. 혜경아, 네가 시집간다니 아빠 마음이 왜 이리 흡족하고 변한가 모르겠다. 네 아빠가 너 서울서 혼자 지내는 거 많이 걱정하셨거든. 일도 좋지만 멀쩡한 딸 혼자 늙어가는 거 안쓰럽다고 말이다. 그간 걱정시켜드려서 죄송했어요. 저 이 사람과 결혼해서 잘 살게요. 엄마 아빠. 저는 그렇게 남편과 만난 지 석 달이 채 지나지 않아 결혼을 결정했고 속전속결로 결혼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남편과는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시댁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시댁 거실 한 벽에 뭔가 커다란 액자가 걸렸던 흔적이 있더라고요. 어머니, 여기 뭐 큰 액자가 걸려있던 자리인가 봐요? 거기? 원래는 가족 사진이 있던 자리라 그렇다. 가족 사진이요? 그런데 왜 액자를 내리신 거예요? 그거야. 집안에 새 식구가 들어왔잖니? 새아기니가 이제는 우리 가족이 됐으니까 새로 사진을 찍어서 걸어놓으려고 그랬지. 그러신 거였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그 말을 듣고 저를 완전히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환대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좋고 감사한 마음이 들더군요. 여보, 가족 사진 내가 당신한테 시집와서 내린 거라면서요? 뭐? 누가 그래? 놀라긴 왜 그렇게 놀라? 어머니께서요. 아무래도 며느리가 들어왔으니 그런 결정을 내리신 거겠지. 어찌 보면 작은 일인데 내가 완전히 당신 집안 가족으로 인정받는 느낌이 드는데요. 당신이 기분 좋으면 나도 좋아. 그때 뭔가를 알아차려야 했을까요? 가족 사진 얘기를 하면서 뭔가 떨떠름한 표정을 짓는 남편이었습니다. 다음날 날이 밝았고 저는 시어머니께서 차려주시는 아침밥을 먹고 서울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본가는 전주에 있었습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올라오느라 잠깐 휴게소에 들린 때였어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오는데 친정엄마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엄마, 어쩐 일이세요? 안 그래도 지금 서울 올라가는 길인데. 너 지금 박서방이랑 우리 집 오는 거지? 네, 신혼여행 다녀와서 시댁 먼저 들렀으니까 다음엔 처가에 가서 이틀 자고 오겠다고 그러던데요. 혜경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어떻게든 박서방 몰래 빠져나와서 너만 집으로 좀 와라. 박서방 몰래 나만 집으로 오라고요? 아니, 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일단 자세한 건 와서 얘기하자. 지금 상황이 엄마가 긴 얘기를 할 상황이 못 된다. 너도 일단 모르고 오는 게 표정 관리에 도움이 될 테니 잔말 말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 평소답지 않게 완강하게 그런 말을 하는 엄마였습니다. 제주도에서 귀가하시는 엄마 아빠께서요. 저희 신혼여행 끝나는 일정에 맞춰 불어 서울 옛집에 올라오셔서 저희 부부를 기다리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가구나 가전제품 거의 그대로 구비해둔 상태로 렌트를 줬었는데 마침 세입자들이 빠져나간 상황이라 엄마 아빠가 올라오셔서 저희 부부 맞을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보, 나 할 말이 있는데. 무슨 일이야? 갑자기 나 쇼핑몰에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생겼어. 미안하지만 나 회사에 좀 내려줄 수 있어? 그렇게 해. 그게 무슨 어려운 일이라고. 나 일 처리하는 동안 당신 근처에서 좀 기다려줄 수 있지? 일 처리가 얼마나 걸리는데? 좀 걸릴 거야.
한 서너 시간? 난 그럼 근처 찜질방이나 사우나 가서 몸 좀 풀고 있을게. 신혼여행이다 뭐다. 아, 은근히 이거 여독이 잘 안 풀리네.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다. 미안하지만 천천히 사우나 하면서 나 기다려줘. 전 차로 돌아와 남편과 그런 말을 주고받고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약속대로 남편은 저를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 건물로 내려줬고 남편 차가 떠나자마자 저는 몰래 택시를 타고서 혼자 친정집으로 갔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버선발로 저를 맞는 엄마 아빠였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인데 저만 오라고 그러신 거예요? 혜경아,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엄마 아빠 말 잘 들어. 지금 우리 집에 박서방 가족이 와 있다. 박서방 가족이라뇨. 시댁에서 시부모님 다 뵙고 올라오는 길인데. 네 남편에게 숨겨둔 가족이 있었어. 우리도 충격 먹고 겨우 정신 차린 참이다. 혜경이 너 마음 단단히 먹어라. 엄마 아빠의 걱정스런 표정을 뒤로하고 저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친정엄마의 신신당부를 듣고 남편 몰래 친정집에 도착한 순간 저는 너무 놀라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대체 무슨 광경을 봤길래 그 정도로 놀랐냐고요? 거실 소파에는 웬 묘령의 여자와 쌍둥이 남자아이 2명이 앉아있더군요. 여자의 나이는 저보다 한 서너 살 어려 보였고 남자아이들은 잘해봐야 67살 되어 보이더군요. 그런데요, 그 쌍둥이 남자아이들 얼굴이 제 남편 얼굴과 너무 붕어빵일 정도로 흡사했던 겁니다. 저는 그 순간 뭔가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아니, 누구신데 우리 집에 계신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박일두 씨 본처되는 사람입니다. 박일두라면 네, 저 죄송하지만 저희 아이들을 방에 가 있게 하고 대화할 수 있을까요? 내가 잠깐 아이들 데리고 놀이터에 나가 있겠어.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빠는 제 눈치를 보면서 그 쌍둥이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시는 겁니다. 저 아이들이 대체 누구죠? 아이들이 문 밖으로 나가자마자 저는 그런 질문을 여자에게 던졌습니다. 얼굴 보니까 답 나오지 않던가요? 설마... 맞아요. 저는 박일두 씨 본처되는 사람이고 저 아이들은 그 사람 소생의 쌍둥이 아들들입니다. 말도 안 돼요. 저랑 남편은 열흘 전에 결혼해서 지금 신혼여행 다녀오는 길인데 전주 시댁에서 올라오는 길 아닌가요? 당신이 그것까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당신에게 뭘 따지러 온 거 아니니 오해는 마세요. 어차피 당신은 희생자지 잘못한 거 없다는 거 압니다. 여자는 가방에서 묵묵히 서류 한 장을 꺼내서 저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서류 종이는 다름 아닌 가족관계 증명서였어요. 이걸 보여주지 않으면 당신이 믿지 않을 것 같아서요. 오늘 날짜로 동사무소에서 떼온 가족관계 증명서예요. 당신이 총각이라 믿고 결혼한 박일두라는 남자는 엄연한 한 가정의 가장이고요. 나에겐 한 번도 결혼했다는 소리가 없었는데 솔직히 저도 얼마 전까지 애들 아빠가 결혼한다는 거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저한테 몇 달 전부터 이혼을 무턱대고 요구하길래 사업이 망해서 그 빚 때문에 나랑 애들 고생시키기 싫어서 그런 줄 알았죠. 사업이 망하다뇨. 그건 또 무슨 소리예요? 일두 씨는 땡땡 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인데요. 어이가 없네. 그 사람이 그쪽한테 땡땡 기업 다닌다고 하던가요? 나한테 명함도 줬고 출퇴근하는 것도 몇 번이나 봤는데 그 회사에 수주를 넣던 사람이니 뭐 회사 들락날락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겠죠. 그런데요. 그런 대기업 다니는 회사원 아니고 애들 아빠는
사업하다 파산한 상황이에요. 사업이 파산을요? 이런 얘기까지 당신한테 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왕 찾아온 거니 사실을 다 말하겠어요. 애들 아빠요. 당신이 남편이라고 믿고 있는 박일두라는 사람은 현재도 저와 혼인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대체 날 왜 찾아온 거죠? 그 사람이 임의로 이혼 소장 접수하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이혼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사기 결혼하는 것도 너무 아니란 생각이 들어서 당신 찾아온 거고요. 엄마, 이런 사실 알고서 저한테 그 사람 따돌리고 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 경아. 너무 충격적인 일이라 미리 말했다가는 너 오는 길에 무슨 일이라도 저지를까 봐서. 애들 키우는 엄마 입장이고 애들 생각해서 그 사람 지키고 싶은 생각 없는 거 아니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싶어서 찾아온 겁니다. 그 사람은 그럼 왜 나랑 결혼하려고 한 거죠? 그런 질문을 그 여자에게 던지면서도 제 자신이 참 어리석고 비참하다고 느껴지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상황에서 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그 여자밖에는 없더군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날 것 그대로의 사실을 아는 게 본인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 사람요, 파산해서 돈 하나도 없고 애들 키우며 생활비며 양육비 건지려고 당신과 결혼한 남자입니다. 오로지 그런 이유 때문에 나랑 결혼했다고요? 원하신다면 저와의 전화 녹취록 그거 다 들려드리죠. 여자는 휴대폰을 열더니 그 사람과 통화한 내역들 몇 개를 들려주는 겁니다. 그 통화 내용은 정말이지 경악스럽고 충격적이게 짝이 없었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우리가 아무리 돈이 궁하다지만 그거 엄연히 사기 결혼이야. 미쳤어? 이거 말고 우리 네 식구 살아갈 방도가 없어서 그래. 그 여자가 뭐 결혼하면 당신한테 돈 준다고 약속이라도 했어? 그 여자에게 돈 맡겨둔 것도 아니고 뭘 믿고 그래? 그 여자 하도 외롭게 살아온 골드미스라 나한테 완전히 푹 빠졌다고. 내가 하자면 두바이 가서 목욕탕이라도 지을 여자야. 그게 대체 무슨 자신감이지? 본인 스스로 사업해서 재력 갖춘 여자가 만만할 것 같아? 그리고 어떻게 남의 여자를 그런 식으로 등치려 들어? 난 당신 그런 식으로 가장 노릇하는 거 용납 못한다고. 지금 우리가 이거저거 따질 때니? 어떻게든 애들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먹이고 키워야 할 거 아니야? 아무 거라도 우리가 일해서 돈 벌면 되잖아. 예전만큼 호의호식하겠다는 욕심만 버리면 되는데 대체 왜 자꾸 되도 않는 생각을 하는 거야? 이미 물은 엎질러졌어. 내일 모레면 결혼식이고 난 이 결혼 못 물러. 당신 그 여자 혹시 사랑하니? 아니, 단 한 번도 그 여자를 사랑한 적은 없어. 그 여자는 우리 가족한테 물 줄 아니까. 왜 그렇게 말을 못 알아듣니? 나도 아무리 애들 키우는 엄마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 쌍둥이 키우고 싶지 않아. 이젠 내가 당신이 싫어. 이혼 소장은 내가 접수할 거야. 그리고 그런 식으로 사기쳐서 보내주는 돈, 이런 돈 받을 생각 없으니 알아서 해. 그런 식으로 전화를 끄는 여자더군요. 모든 통화 내용을 듣고 저는 충격으로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유, 혜경아, 괜찮니? 아유, 우리 딸 어쩔 거야. 엄마, 울지 마세요. 내가 너무 놀라서 그래요. 너무 큰 충격으로 숨이 막혀왔고 저도 모르는 신음까지 비어져 나오더군요. 이런 통화까지 들려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사실 확인한다고 복잡하고 더티한 싸움하는 과정 줄이고 싶어서 들려드렸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말씀드리지만 그런 남자한테 미련 두지 마세요. 여자는 그런 말을 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아휴, 저 여자도 아주 그냥 보통은 아니구나.
애들 생각하면 지 남편 감쌀 수도 있는 일인데. 엄마, 나 이런 사기 결혼 당한 줄도 여태 모르고 있었으니 어쩌죠? 혜경아, 엄마는 되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저런 사기꾼 같은 놈한테 속아서 결혼한 건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다만 아직 혼인신고 전이고 네가 애를 가진 것도 아니잖니. 그래도요, 엄마. 나 이 모든 상황이 도무지 믿기지가 않아요. 엄마 품에 안겨 오해를 터뜨리고 있는데 아빠가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아유, 저 불쌍한 우리 딸. 혜경아, 그런 쓰레기 자식은 잊어버리고 이제라도 네 살 길 찾으면 된다. 응? 그래도 저 본처라는 여자가 와서 이실직고 해줘서 얼마나 다행이니? 그래, 저런 되도 않는 놈이라는 거 모르고 너 혼인신고라도 하게 됐으면 더 골치 아플 뻔했어. 부모님께서는 그런 말로 저를 위로하시더군요. 그럼에도 치떨리는 배신감과 분노는 쉽게 가시질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과 대면해서 따지고 물었어요. 날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런 되도 않는 일을 벌여? 혜경아, 너 지금 다 날 오해하는 거야. 그래, 내가 한번 결혼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거 다 과거사야. 일단 오리발을 내밀고 보자 작정한 사람 같았죠. 당신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알아서 당신 본처란 사람이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다 떼어서 왔더라. 오해 소지 없게 오늘 날짜로 동사무소에서 떼어서 왔더라고. 저는 캡처한 그 서류 화면을 남편에게 들이밀었습니다. 아유, 요즘 이런 서류는 얼마든지 위조 가능한 건 모르니? 본인이 사기치고 산다고 세상 사람 다 사기꾼 같아? 당신 와이프란 사람 애엄마라면서도 당신 지킬 생각 안 하고 그렇게 까발리는 건 당신이 정말이지 구제불능 최악이란 얘기라고. 그 여자가 내가 당신한테 마음 돌아섰다고 질투해서 그래. 버림받은 조강지처가 마음속에 어떤 한을 품을 것 같니? 네가 밉지 않겠어? 날 미워해서라기보다는 날 인간적으로 불쌍하게 보던 눈빛이더라. 아니라니까. 그 여자가 질투에 눈이 돌아서 다 거짓말한 거라고. 불필요한 언쟁 그만 좀 하자. 그 여자가 당신과의 통화 녹음까지 다 들려줬어. 당신 집에 생활비 보내려고 나에게 신혼여행에서 사업 시작하고 싶다고 운 때였던 거지? 남편이요. 아니, 그 남자가요. 신혼여행에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더군요. 나 아무래도 회사 때려치우고 사업 시작할까 봐. 아니, 잘 다니던 회사를 왜 갑자기... 당신에게 말은 안 했는데 내가 오래전부터 구상하던 사업 아이템이 있거든. 우리 회사 수주주는 작은 업체인데 예전부터 거기 거래를 내가 관리해서 아주 빠삭한 분야야. 어때? 당신도 한번 검토해볼래? 서류상으로 읽어본 남편의 사업 아이템은 썩 나쁜 건 아니었어요. 저에게 투자를 권유한 남편이었고 저는 천천히 좀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겠다 말을 해두었던 참이었죠. 신혼여행 가서 그런 사업 투자 얘기를 꺼냈던 것이나 결정적으로요. 시댁 거실에 액자를 내린 가족 사진이 생각나면서 저는 일의 모든 앞뒤가 맞아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당신 집안에 가족 사진 내린 거 거기 당신 본처랑 쌍둥이 아들들 있어서잖아. 아니야? 여보, 그건 어차피 우리 부모님들도 이제는 당신을 며느리로 생각하는데 뭐가 문제라고 그래, 응? 나한테 한 번도 결혼한 적 없는 싱글이라 속이더니 완전히 날 그렇게 기만하다니. 나와 결혼해서 얻고 싶은 게 결국 돈이었니? 이 나쁘고 야비한 인간아. 저는 그 인간에게 마시고 있던 커피를 부어버리고 그 장소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법적인 조치에 들어갔어요. 사기 결혼 제목으로 그 남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재판이 이뤄졌고 그 사람은 죗값을 법의 잣대에 따라 받게 되었습니다. 하빈이 선처를 부탁해왔지만 저는 단호하게 그 사람의 죗값을 치르기 바란다는 의사를 피력했어요. 알고 보니까요. 그 사람이 저 말고도 여러 명한테 금전적으로 사기를 쳐서 수배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한동안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감옥에 갇히게 된 신세에 처했죠. 그 사건이 일단락된 후로 저는 울분과 상처가 오래 회복이 되지 못했습니다. 한동안 인터넷 쇼핑몰 사업도 접고 집에 틀어박혀 폐인처럼 지내야 했어요. 제주도에서 지내시던 부모님께서 그런 제가 걱정이 돼서 다시 서울로 올라오실 지경이었죠. 아휴, 혜경아, 정신 좀 차려라. 누구보다 꿋꿋한 우리 딸이 이게 무슨 일이야, 응? 혜경이 네가 속상한 건 알겠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배인처럼 지낼 작정이야? 죄송해요, 엄마, 아빠. 추스리려고 하는데 그게 마음처럼 잘 되지가 않아요. 엄마 아빠는 그런 저의 손을 이끌고 산티아고 순례길을 떠나자고 권하시는 겁니다. 엄마, 저 지금 상태로 아무 데도 가고 싶지 않아요. 먼 길 가는 비행기는 더더욱 싫고요. 그럼 가까운 데는 어때? 제주도 가서 한라산이라도 같이 오르자. 너 이렇게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사람이 더 망가지는 법이야. 엄마 아빠 성화에 저는 제주도로 내려가 한동안 지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말씀처럼 그곳에서 한라산도 오르고 이름 모를 여러 오름들도 오르고 올레길도 무작정 걸으면서 조금씩 마음을 치유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두 달 가까이를 제주도서 시간을 보내고 저는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명색이 사정이면서 언제까지 쇼핑몰 사업을 내팽개치고 있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 다시 일을 하며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과거의 상처에 함몰되어 지내는 시간들이 줄어드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혜경아, 요즘 좀 괜찮니? 뭐 괜찮고 자시고도 없어. 그냥 원래 나로 돌아온 느낌이야. 너같이 괜찮은 애가 그런 사기꾼을 다 만나다니. 내가 정말 손이 벌벌 떨리는데 네 심정은 오죽했겠니? 시간이 지나니 나도 이젠 정말 많이 괜찮아졌어. 나한테 허락되지 않은 행복을 바란 대가란 생각이 들어. 그게 무슨 말이야? 저번에 하도 힘들어서 어디 사주를 들으러 갔는데 난 남자와 백년해로 하기 힘들다더라. 그냥 혼자 일하며 살 팔자인데 뭔가 배우자감을 바라고 깊은 인연을 맺으려고 하면 사달이 난다나. 그런 말이 어딨니? 점쟁이도 제 죽는 날짜는 모른다더라. 그리고 전개가 너무 고약하잖아. 혼자 일하며 살 팔자라는 게 세상에 어딨다고 그래? 내 팔자가 딱 그렇단 생각이 드는걸. 외롭고 고단해도 그저 사업하며 일만 알고 살 때는 이런 머리 아픈 일도 상처받는 일도 없었거든. 앞으로는 쓸데없이 결혼한다, 누굴 만난다, 그런 욕심 안 부리고 살란다. 혜경아, 네가 지금 힘들어서 그런 위약스러운 말 나오는 거 이해는 하는데 진짜 네 운명을 그런 식으로 비관적으로 한정하진 마라. 아니야, 수경아. 사주팔자니 운명이니 그런 거 안 믿었는데 험한 일 겪다 보니 되려 팔자다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지는 면도 있어. 안 그럼 너무 나만 억울한 일 겪은 것 같아서 더 힘들었는데. 아, 뭐가 됐든 널 위로하는 방식이라면 할 말은 없는데 세상 누구나 외로운 게 당연한 사람은 없어. 그걸 받아들이는 게 당연한 것도 아니고 사람은 살아있는 한 사랑받고 사랑하며 살고 싶은 게 당연한 본능 아니니? 그런 말을 하면서 저를 걱정스레 보는 친구였습니다. 친구 말이 틀린 말은 아니라 생각하면서도 누군가를 다시 사랑하고 또 사랑받는 일은 제 사전에 없다고 결론을 내린 저였습니다. 솔직히 이젠 누구를 만난다 하더라도 신뢰나 믿음을 가진다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저는 그 사기 결혼 사건을 계기로 다시 워커홀릭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안 그래도 일에 매여 살던 저였는데 모진 상처를 지우려다 보니까 더 일에 병적으로 매달리고 매진하며 절 몰아붙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사업 규모는 나날이 커졌습니다. 혹독한 배반과 뼈아픈 저의 개인사가 되려 제 사업을 채찍질하는 계기가 되었다니 좀 우픈 게 사실이죠. 혜경아, 너 왜 이리 미친 사람처럼 일만 하니? 엄마, 저 원래 열심히 일하던 사장님이었어요. 그래도 엄마 눈엔 다 보인다. 너 예전처럼 즐겁게 일하는 게 아니라 엄마도 참, 저 예전에도 마냥 즐겁게 일한 거 아니었거든요. 사업 규모 커지면서 동남아 쪽으로 공장 들어가는데 일이 엄청 늘었어요. 열심히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래요. 다행히 새로 확대한 사업 매출은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동남아 쪽에 한국 화장품들을 파는 사업을 새로 시작했는데 반응이 폭발적이었죠. 나날이 매출은 고공행진을 찍었고 저는 매년 점점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고액 납세자가 되었어요. 제 사업이 아주 날개 돋친 듯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우연히 전 남편의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우연찮게도 저는 백화점에 엄마와 함께 쇼핑을 나갔다가 그 전 남편의 본처를 만나게 됐던 겁니다. 화장실에서 이를 보고 나와 손을 씻는데 웬 여자가 아는 척을 하는 겁니다. 얼굴을 보니 전 남편의 본처였어요. 안녕하세요. 저 역시 인사하는 사람 얼굴 면전에 대놓고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같이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업 더 성공하셨다면서요? 축하드려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짧게 대답하고 화장실을 급하게 떠나려는데 제 팔목을 잡아채는 여자였어요. 혹시 그 사람 소식 들어서 알고 계세요? 아니요. 제가 그 사람 소식을 들어야 할 이유도 이젠 없고요. 그 사람요. 얼마 전에 명 달리했어요. 뭐라고요? 아무리 원수진 사이였고 천인공노할 나쁜 놈이 그 남자였지만 명을 달리했다는 말 앞에서는 충격을 받게 되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 사람 감옥에서 옥사했어요. 반년쯤 전에요. 사인은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대요. 평소 지병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너무 허망하게 떠나버렸어요. 정말 그 사람 그리 떠나고 나서 저 솔직히 좀 자책도 했어요. 그 사람 몰아세우고 그 사람 사기친 거 까발린 게 저라서요. 그런 심정적 충격으로 떠났나 싶어서 한동안 좀 많이 힘들었죠. 그런 얘기를 하는 여자의 표정이 복잡하고 쓸쓸해 보이더군요. 그 상황에서는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 걸로 죄책감 안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죄값 받아 떠났다고들 했는데 저도 그 사람이 미운 게 사실이지만 일단 애들 아빠기도 해서 전 심정이 간단한 게 아니었죠. 지금도 그렇고요. 그 사람 그리 떠나며 사망보험금이 나와서 카페 오픈해서 전 애들과 먹고 살아요. 묻지도 않은 본인의 근황까지 저에게 털어놓는 여자였습니다. 여자는 화장실을 나가기 전 본인의 카페 명함을 한 장 저에게 건네더군요. 제가 하는 카페예요. 시간 나면 한번 들리세요. 제가 그 카페에 갈 일이 없다는 걸 그 여자도 아마 알 텐데 굳이 그런 명함을 주고 떠나는 여자였습니다. 어찌 보면 그 여자는 저에게 은인인 사람이었죠. 전 남편이 그런 사기를 쳐서 내게 거짓 결혼을 유인했다는 걸 폭로해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사람의 죽음을 엄마에게 알리자 엄마도 많이 놀라시더군요. 세상 참, 아휴, 죄 짓고는 못 산다지만 그리 허망하게 떠났다니 할 말이 없구나. 저도 사실 많이 놀랐어요, 엄마. 뭐니 뭐니 해도 애들이 불쌍하네. 그 쌍둥이 형제 말이다. 그 사람 죽어서
보험금이 꽤 나왔나 봐요. 그 보험금으로 카페 오픈해서 애들과 먹고 산대요. 아휴, 불행 중 다행이라 해야 하는 거니. 뭐라 말을 못하겠구나. 목숨값으로 애들 먹고 살 자리라도 마련이 됐으니 다행이라 해야 하는 건지. 나한테 사기쳐서까지 애들 키우려 했던 사람이니 그 점은 그 사람도 다행이라 생각하겠죠. 그 여자와는 그 우연한 만남 이후 제가 그 카페를 찾지는 않았습니다. 사업 미팅차 가끔 그 동네에 방문하곤 했지만 몇 번 망설이다 결국 가게 되지는 않더군요. 사업 규모가 커지고 매출이 늘면서 저는 기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고아원과 노인복지시설에 다달이 일정한 금액을 후원하는 사업을 회사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거죠. 후원금이 쌓이다 보니 어느 날엔가 저는 고액 기부자 클럽에 들어가 있더군요. 연중 행사로 그런 고액 기부자 클럽 파티가 있어서 가끔 참석하곤 했어요. 안녕하세요. 땡땡 쇼핑몰 CEO시죠? 제 얼굴을 아세요? 그럼요. 당연히 알다마다요. 이번 분기 제일 고액 후원자로 이름을 올리셨는데 모를 수가 없죠. 남자도 자신의 명함을 건네는데 국내 굴지의 의료기 납품 사업을 하는 사람이더군요.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칵테일을 같이 마셨습니다. 일 안 하고 쉬실 때는 보통 뭐 하세요? 보통 골프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별로 취미가 없어서 사업 때문에 기본은 치는데 즐기지는 못해요. 주로 책 보고 영화 보고 하는 거 좋아해요. 와인 마시는 것도 괜찮고. 우와, 하나는 통했다. 와인. 와인 좋아하세요? 네. 어려서부터 해외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소주보다 먼저 접한 게 와인이었어서요. 그럼 와인 대신 내공이 상당하시겠네요? 내공까지는 아니고요. 집안이 또 애주가 피가 흘러서 좋아하기는 하죠. 제가 속해 있는 와인 모임이 있는데 한번 같이 참석하실래요? 우연한 기회에 와인 모임까지 함께 참여하게 되면서 새로운 인연으로 발전하게 된 남자였습니다. 그렇게 안면을 튼 그 남자와 연인으로 지낸 지 벌써 4년 차에 접어드네요. 언제까지 내 총은 안 받아줄 거예요? 내 트라우마 아니까 기다려준다면서요. 3년째까지는 잠자코 기다렸는데 이제는 나도 솔직히 좀이 쑤시네. 내가 당신한테 속이는 거 1도 없다는 거 당신도 이젠 알잖소. 알죠. 재력도 나보다 우월한 사람이니 그런 쪽으로 날 속일 이유도 없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왜 자꾸 결혼을 미루자는 거야? 뭔가 내 운명이 일만 하고 혼자 살 팔자라고 해서 혹시나 또 실패할까 봐 겁이 나서요. 그런 바보 같은 말이 어딨다고 그래요. 한번 대차게 당하고 상처받아 봐요. 그런 말이 안 나오나. 어디 용한 무당 알아봐서 시킨 곳이라도 한 판 버릴까요? 그럼 내 총은 받아줄래요? 그런 거 믿지도 않는 사람이 별소리를 다 하네요. 남자친구는 저에게 틈만 나면 결혼하자는 소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막상 저는 되려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선뜻 승낙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혹시나 또 실패하게 되면 다시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계속 프로포즈를 거절해온 저입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는 심리는 이해가 가는데 이만하면 나 믿을만 하지 않아요? 휴대폰도 얼마든지 다 열어보게 하지. 혜경씨 전화 언제고 안 받은 적이 없지. 재력도 당신한테 안 꿀리지. 안 그래요? 암튼 은근히 본인 재력 자랑 잘해요. 기부왕이신 건 나도 인정하지만 우리 결혼해서 부부 기부왕 타이틀 한번 달아봅시다. 나 평생 당신과 함께 출근하고 함께 퇴근하고 일도 같이 열심히 하면서 선한 영향력도 같이 전파하면서 그렇게 혜경씨와 한평생 멋지게 살고 싶어요. 남자친구는 진심으로 저를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 사람의 진심을 알게 된 건 솔직히 오래전 일입니다.
그런데도 프로포즈를 계속 거절해왔던 건 이번만큼은 정말이지 신중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이번 주말에 제주도 부모님 뵈러 갈래요? 정말? 혜경 씨 여태 부모님 한 번도 나한테 안 보여줬잖아요. 이거 나 무슨 의미로 해석해야 되죠? 사업으로 짬밥 굵은 양반이 그거 하나 캐치 못하나? 나랑 결혼해주는 거예요? 백화점 쇼핑 가요. 우리 집에 인사 가는 기념으로 내가 양복 한 벌 선물할게요. 그런 말은 뭔가 남자가 여자한테 해야 폼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사랑하는 사람한테 선물해주고 싶은 마음에 남자 여자가 따로 있나요? 프로포즈 계속 거절해온 게 미안해서 통 크게 플렉스 하려는 거니까 멋지고 비싼 옷으로 골라요. 알았죠? 혜경 씨, 당신은 참 예쁜데 멋지기까지 한 여자야. 고마워요. 프로포즈 받아줘서. 얼른 가요. 퇴근 시간 되면 차 막힐라. 남자친구 손을 잡고 양복을 사러 가는 길. 그 사람이나 저나 얼굴과 입가에서 웃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때 저에게는 다시 사랑 같은 게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온 마음과 진심을 쏟은 관계였는데 그게 기만이고 거짓이었다고 생각하니 한동안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못했던 저였으니까요. 현재의 남자친구는 그런 저의 마음을 열려고 부단히도 노력한 사람입니다. 사귀자는 고백도 제가 5번이나 거절을 했으니 말 다 했죠. 내가 그렇게 여러 번 거절했는데 왜 계속 대시했어요? 내가 당신이 좋았으니까요. 당신은 그냥 이 와인 같은 여자라고 생각했지. 같이 마시는 와인병을 들어보이며 그런 말을 하는 남자친구였어요. 훌륭하고 좋은 와인은 맛이 열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소? 당신이 그런 여자라는 직감이 나는 있었으니까.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고 제주도 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후로 저와 남친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은 2달 후의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이에요. 좋은 와인은 오래도록 맛이 꺾이지 않고 점점 더 향이 좋아지잖아요. 당신과 나 이런 와인 같은 결혼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그런 좋은 와인 같은 여자니까 난 그런 당신을 서브하는 이런 와인잔 같은 역할을 하겠어. 조용히 밑에서 당신 지켜주고 받들어주는 역할. 평생 잘할 자신 있어. 이게 공식 프로포즈 멘트인가요? 아마도요. 예비 남편과 와인잔을 기울이는 밤이 깊어갔습니다. 한 치 앞을 모르는 게 인생이라더니 평생 외로울 것만 같던 제 삶에도 이런 행복한 날이 찾아오나 싶습니다. 저에게 찾아온 소중한 인연과 행복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나가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베풀고. 남편과 결혼 후에는 저희 부부 공동 명의로 장학사업을 새로이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남편이요. 원래 금수저가 아니라 고학하며 자기 사업을 일군 사람이라 힘들게 공부하는 자립 청년들에 대한 관심이 높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런 청년들에 대한 생활비와 학비를 지원하는 장학사업을 새로이 구상 중인 요즘입니다. 남편과 함께 해나갈 여러 미래를 생각하면 설레고 더 열심히 사업도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취한 만큼 주변에 베풀 수 있는 산만큼 가슴 뛰고 멋진 인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모토가 같아서 남편과 제가 서로를 동반자로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일상도 빛나는 성취와 따뜻한 나눔이 가득하시길 기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